저는 M&A가 주 사업입니다. 제 본업은 M&A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이제 올해로 24년 차 했네요. 24년 차 했고 해외 주식도 2007년도부터 한 16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저도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아무런 어떤 보상 이런 거 없이 투자를 도와주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 많이 오지랖을 부려서 저의 어떤 이런 노하우나 제가 보는 시장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여기저기 방송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한국경제TV도 나가고 있고 웅달책방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대표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셨는데요. 성과도 너무 좋으시고 또 지난 출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정말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엔비디아 안 좋았어요. 그때 엔비디아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웅달 책방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나가는 뭐 채널마다 다 얘기하고 한국경제TV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리플이 참 안 좋았죠. 무서웠죠. 맞아요. 뭐 당신이나 사십시오. 너나 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가 진짜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이제 뭐 1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시고 성과도 좋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장이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진짜 막 2차전지가 이런 현상을 좀 과거에도 보셨었나요? 그럼요. 벌써요? 예전에 저는 요즘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발생한 이슈라고 봐요. 이런 급등락이. 네, 그럼요. 이런 급등락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중에도 많이 몰렸었고 자동차에 많이 몰렸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주식 살 때는 이제 IT 버블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IT 종목들에 좀 많이 몰려 있었죠. 정말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상증자만 한다고 해도 상한가를 갔어요. 오히려. 네. 그때 뭐 유상증자 하면은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 유상증자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려나 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상증자만 해도 상한가를 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을 위한 목마름, 뭐 이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2차전지 주가를 좀 여쭤보면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나 막 하루에 10몇 프로, 막 20%까지도 오르고 또 막 10몇 프로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좀 주가 수준, 그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뷰가 좀 어떠세요?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멘트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오늘 웅달책방에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 원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2차전지는 한참 갈 길이 멀었다 봅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주가 이제 어쨌든 이제 부품은 배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도 배터리도 자동차의 한 부품에 불과한데 그렇게 보면서 좀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딜까요? 뭐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처음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테슬라.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나 테슬라 미래의 어떤 뷰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테슬라는 자동차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출연 때 테슬라 한참 주가 뭐 급락하고 안 좋을 때도 테슬라는 지금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옹달님 제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보여드렸지만 스타링크. 스타링크. 아마 하늘에 이렇게 막 떠 있어요. 줄지어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때는 아마 저희 참고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스타링크가 이제 한 줄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자동차를 어떤 우리의 생활로 이제 넣고 인터넷과 모든 이제 사물 인터넷 예전으로 치면은 그런 것까지 통합해가지고 아예 생활로 들어오려고 하는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계속 떨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액션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이미 멘트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 한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기 자동차를 넘어선 전기차 판매를 넘어선 그 어떤 다른 세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점유율도 높아지면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고 근데 테슬라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샤오펑이든지 뭐 BR이 되게 많은 차에 들어가잖아요. 배터리는. 그렇게 된다 봤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 차들이 전기차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시기가 언젠간 오겠죠. 물론 내연기관차 확 망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양쪽의 경쟁이 좀 있긴 있을 테지만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가정해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안 머무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있는 제품 가지고 판매만 하는 기업인지 판매를 하면서 미래를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스텝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보면은 뭐 차기를 뭐 전고체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전 전고체 배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터리도 최근에 워낙 많은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미래다라고 이제 집중해서 가는 것보다는 배터리도 분명히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을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하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주를 언제까지 잡아놨는데 그럼 이 수주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 그럼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좀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의 10년 후의 미래를 당신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테슬라 그랬어요. 테슬라 저 예전에 처음 그때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투자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 공장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부동난다고. 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지금에서야 뭔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이제 좀 핫 이슈인데 그분은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꾸준했어요. 이게 공장 디폴트 된다 그러지 CEO 이상해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내연기관, 아니, 전기차가 무슨 미래야. 말도 안 돼. 내연기관차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퍼가 높았어요. 매번 높았는데 테슬라 지금 보세요. 그걸 이겨먹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스텝과 그 다다음 스텝. 니들이 당장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음 스텝 보고 간다. 이걸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냈죠.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로켓을 쏘고 밑에 로켓 밑분이 내려와서 다리를 세우고 다시 쓰고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한 줄로 우주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든지 뭐 에코프로든지 그 회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알기로는 에코그룹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에코프로를 당장 이거를 비싸다라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5년 10년 후에 이 회사를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수준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왔으면 어차피 오는 그 가격인데 이게 너무 빨리 압축시켜서 빨리 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테슬라가 사실은 보면은 주가 수준이 좀 횡보하던 구간에 항상 마진콜이 그 쇼커버링이 터져요.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공매도 세력을 이겨버리면서 주가가 뭐 레벨업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환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한국형 쇼커버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공매도 1위 삼성전자다. 이거 쇼커버링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최근에 보면은 에코그룹도 이제 쇼커버링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 에코프로 그 두 개를 완벽하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고 그게 왜 안 돼? 공매도를 이겨먹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공매도량이 안 줄었더라고요. 공매도 잔량이 똑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쇼커버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인데 무섭네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에코프로를 사라 사지 마라 보다는 혹시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을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 신용 뭐 대출 이런 거는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진콜이 발생하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매도는 결국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스텝과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얼마나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요. 요즘에 에코프로가 비싸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포스코 얘기할 때도 맞아요. 뭐 스콜딩스 계속 모아가라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작년 여름부터 얘기할 때도 그때 근데 진짜 대표님 되게 잘 보셨는데요. 너무 잘 보셨는데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쌌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은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뭐 중국이 뭐 희귀가스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러시아 희귀가스가 문제가 됐을 때도 포스코에서 희귀가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 얘기 갑자기 넘어가는데 얘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보는 게 외국인들은 얘네를 철강주로 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로 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철강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돌아서면 돼요. 예전에 중국에서 건설 경기 붐이 일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 비쌌어요. 중국 지금 바닥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금 살리려고 지금 부양책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안 살아날까요? 제가 봐서 살아나요.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이 내년까지는 이제 분명히 중국의 일반 우리끼리 표현으로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제가 봤을 때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바닥을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2차전지주로 막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 거기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건설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얘를 건설주로 보고 들어오면서 네.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간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 단가가 23만 원, 20만 원 초반대였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보고 있어서 네. 포스코도 배당도 잘 주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이쁜 짓 한 거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에코프로 라이벌 기업으로 뭐 중국 기업들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IT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주든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무조건 세계 랭킹 1, 2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 반도체 이거는 뭐 무조건 필수포트. 배터리. 네, 무조건 배터리죠. 전기차는 배터리나 폐배터리.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폐배터리는 이제 돌아왔죠, 시기가. 네. 1차적으로 이제 판매했던 자동차들의 폐배터리 시기가 돌아왔죠. 벌써 돌아오고 그게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그렇구나. 관심 가져야죠. 네. 근데 에코프로 폐배터리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다 안에서 다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밸류를 지금 주가를 보고 지금 실적을 보고 밸류를 정한다는 게 오히려 그럼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실 되게 싫어하는 용어 중에 PDR, 드림 레이쇼, 꿈의 지수.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다음 스텝, 다다음 스텝을 계속 준비하고 실체는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막 실체 진짜 없이 막 옛날에 닷컴만 붙으면 막 날아가는 거. 닷컴도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자꾸 거죠. 아니 무슨 작년에도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하고 IMF랑 비교하는데 저는 IMF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제가 아직도 제 다이어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IMF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왜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실체가 없는 IT 버블 때와 2차전지주들을 배터리주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때 강 사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참 댓글에도 반박을 좀 갈리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맞았어요. 네. 앞으로도 좀 강 사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2024년도 이후엔 안 보인다. 왜냐하면 2024년도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2025년 이렇게요? 25년, 26년까지. 왜 바뀌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시장에 많이 눌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축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200조, 그래요? 20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조, 수백조가 늘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네. 유동성 자금, 이게 예금과 주식 쪽, 이쪽 같이 유동자금 쪽에 엄청 늘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2차전지 같은 이런 테마들이 한번 확 올라가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 보는 게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했을 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죠. 근데 왜 싫어했냐면 이제 그때 모든 자금을 LG에너지솔루션이 다 가져 들어갔잖아요. 뭐 다른 거 폭락하고. 네, 딱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다른 2차전지주가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는 이유가 딴 데서 돈을 빼가지고 2차전지에 집중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던 그 1월 달에 그랬거든요. LG에너지를 살라고 나머지 쪽에서 자금 빼가지고 그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더하기 외부에 주식을 안 하던 자금들도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모 받고 공모 못 받은 자금들이 또 이탈하기 직전에 증권사 직원들이 그걸 다 잡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가지고 그때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다는 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자금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이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은 저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지금은 거의 끝났다, 막바지에 들어간 걸 넘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남은 건 피벗인데 금리 인하기를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월 후에 사실 침체가 오긴 왔는데 이번 침체는 오더라도 전 굉장히 얇고 짧게 끝날 거라 보고 있고 네.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패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까 항상 보면 우리 10년 주기설, 몇 년 주기설 하잖아요. 그 패턴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머물러 있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별로 없고 그럼 이게 한번 진짜 불어올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2차전지주, 배터리주들의 이런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확 하면 시장이 돈이 확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큰 시장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나라는 지난 3,850포인트를 넘어선 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지를 합니다. 와,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얘기했을 때 되게 시장 안 좋을 때 얘기했잖아요. 맞았어요. 맞아요. 채팅창 잠궈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그러시군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네. 2,60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실 진짜 김정은 대표님이 처음 얘기하실 때는 상상이 안 가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았어요. 결과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결과론적으로 또 맞았고 현상을 벌였는데 그런 맥락인가요? 어떤 그 경제학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08년 네. 양적 완화 네. 그거를 시작하면서 네. 기존 경제학과 네. 그 이제 신생 맞아요. 새로운 경제학이 완전 바뀌었다고. 네. 아까 이제 유동성 이제 현실에 이렇게 돈을 자금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이 깨졌다. 맞아요. 그런 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인 맞습니다. 거예요. 맞아요. 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전과 이후로 이제 달라졌죠. 아, 그렇구나. 네, 달라졌고 저는 코로나도 크다 봐요. 그리고 2020년도 전과 후도 좀 미세하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완전 엄청 레벨업을 풀었죠. 했잖아요. 엄청 풀었는데 그 돈이 과연 들어갔냐 그거죠. 뭐 미국은 양적 긴축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과연 끝났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금은 또 어디론가 향할 것이고. 향하죠. 원래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IT나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 2차전지가 잘 가니까 2차전지로 이걸 손절을 하더라도 2차전지로 가잖아요. 그게 돈의 습성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기본 습성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있는 돈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거기서 중국의 역할이 좀 크다 봐요. 네. G2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힘든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랑 괜히 멱살잡이를 해서 발톱을 드러내서 그쵸. 그냥 가만히 있지. 네. 가만히 있지 그냥 괜히 그렇게 했다가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걸 수입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최근에 제재를 들어가면서 중국과 조금 수출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 해도 잘 움직여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을 어느 정도 제껴놓고도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실적이 뭐 지금 2분기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지수는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중국이 살아난다? 더 올라. 중국에서 반도체 팔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은 고점도 아니라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중국의 실적이 네. 반영이 안 되는데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네. 거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품 논란이요. 네. 이 거품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사실 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어쨌든 IT들이 많잖아요. 근데 IT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사실 실적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거품설이 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네. 원래 1, 2분기가 비수기고 사실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D램과 파운드를 나눠 생각하면은 D램 같은 경우는
다 감산, 가격이 뭐 굉장히 불안정한데 다 감산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지 했는데 사실상 그들이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삼성전자 감산 왜 안 했어요? 삼성전자는 예전부터도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네. 그렇게 치킨 게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기업들 다 죽여놓고 물론 삼성전자 자기도 자기 살을 깎는 거죠. 자기 살을 깎으면서 이제 같이 쭉쭉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감산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발표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재고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이 상황에 뭔가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AI가 나오면서 DDR5로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빨리 확 소진이 돼버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들 삼성전자 재고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번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할 때나 이거 어저께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떠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6개월 후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은 D램은 3분기, 4분기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엔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진짜 대박인 게 파운드리를 봐요. 파운드리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웨이퍼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팅용 웨이퍼를 다른 기업들은 다 줄였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늘려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4나노 수율 75%. 원래 60%만 넘으면 좋다고 하는데 TSMC가 70에서 80%예요. 다 떨어졌네요. 75% 따라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TSMC는 갑자기 2나노 한다고 그러고 막 한다고 일단 던지죠. 던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발생했냐면 공장을 미국의 TSMC가 짓고 있는데 삼성도 같이 짓고 있죠. 근데 TSMC는 30년 동안 파운드리만 한 기업이에요. 공장을 지으려면은 이 공장 건설을 다른 건설사한테 맡겨야겠죠. 네. 근데 삼성은 누가 하고 있냐? 자기가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더 웃긴 거는 삼성물산의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90%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이에요. 그 얘기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공장을 밀고 있다는 얘기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공장을 짓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든다. 예를 들어서 1조 든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50%씩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건설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더 미세 공정 한 1년 정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엮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물산이 도와주고 있고 물산이 밀어버리고 있고 물론 이제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율을 따라 제 4나노 수율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최근 4나노 수율을 따라잡으니까 갑자기 TSMC 쪽에 맡겼던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너무 우리가 TSMC에 많이 맡기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난 거군요. 네, 삼성도 좀 맡길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적절하게 일론 머스크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우리 전장하니까 차량용 반도체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테슬라에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티 안 나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갑자기 확 올라간 느낌? 물론 아직까지는 TSMC가 앞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고 삼성은 이제 뭐 10몇 년 한 기업인데 억울하잖아요. 10몇 년 한 기업 30년 따라잡았다면 우리가 뭐 인생 사고 싶겠어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고 삼성이 따라잡았다는 거죠. 75%.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는 원래 뺏겼었던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다른 AMD 같은 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TSMC가 좀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주도 지금은 좀 가지고 있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그 캐파도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스타링크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거 뭐 차량용 반도체 거기도 엄청 들어가고 이러면 뭐 TSMC가 그거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못하죠.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대만이 짓고 있잖아요. 대만이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짓는 거에 빨빨 지어졌으면은 물론 대만에도 지을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대만 북부인가 남부가 짓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허락받고 다 한다고 해놨는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수요가 붙는다 하더라도 찍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이제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패널이 들어갔는데 전 그것도 참 보면은 애플도 참 바보 같아요. 왜요? 아니 OLED 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 LG. 중국 한 거죠. 그러니까요. 왜 중국 TSMC 받았다 그러나? 왜 생뚱하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비전 프로 팔아야 되는데 수율을 못 맞추니까 생산 장비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부품을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짜증도 한두 번이지. 삼성 거 보다가 삼성 좋은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넘어올 거라 봐요. 삼성, LG로 넘어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디스플레이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또 디스플레이도 보니까 삼성이랑 LG랑 투자 엄청 하죠. 네, 투자 엄청 하고 또 관계도 그 한쪽이 뭐였지? 뭐 포기하고 네. 뭐 TV 패널 다 LG. 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사실은 네. 다른 TV를 만드는 다른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큰 사이즈의 패널을 LG에서 만들고 있는데 삼성에서 자기들이 그걸 안 만들고 LG 걸 받아가지고 TV가 나온대요. 8월이가 9월 브로셔에 나왔대요. 그래서 야, 쟤네들 둘이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 게다가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던 현대차랑 삼성이 또 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동차 하시면서 이제 그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자동차 포기하고 하면서 SDI에 그때 이제 현대 쪽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랑 삼성과의 얼라이언스, 삼성과 LG와의 얼라이언스. 이게 3, 4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쟤네들 둘이 1, 2위가 저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2차 전지랑 반도체가 핵심이네요. 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까지요. 디스플레이도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코스닥 상장사들 안 좋았어요.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근데 매출이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삼성이 디스플레이 회사 쪽에다가 수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주 막 몇십억짜리, 뭐 몇백억짜리 수주가 한 1, 2주에 걸쳐서 막 두세 개가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앞으로도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들이 살아나는 건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이 좀 슈팅을 하면서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자체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긴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영역이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부담스러울 것인가? 왜?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도 안 움직였고 그리고 반도체들도 코스닥 기업들이 움직인 게 별로 없는데 과연 그 밸류가 부담스러울까? 2차 전지가 잠깐 쉴 수 있죠.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휴가도 가는 것처럼 2차 전지 조금 쉬면 걔네들이 이제 쫙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을 맞춰주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거예요.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쉬어야 돼요. 더 푹 쉬고 오래 쉬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한 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네, 그렇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 더 버티는 건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니까 나가주시고. 네, 그렇죠. 공부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시고 그러면은 스스로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인데 그럼 거기서 뭐 30, 40% 밀려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작년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든지 그때 제가 메타도 말씀드렸고 그때 너무 싼 게 너무 많다고 싼 게 너무 많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팡 사세요. 뭐 그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때 막 마이너스 50% 60%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좋은 기업이니까 버텨야죠. 아니면 더 사셔도 된다고. 여건이 되시면 더 사시고 안 되시면 버티시라고 말씀드렸던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엔비디아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스스로 한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빠지기 전 자리도 낮은 자리다라는 판단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좀 세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주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엔비디아는 약간 AI 쪽 때문에 네, 맞아요. GPU 그런 쪽 때문에 좋게 수밖에 없었죠. 계속 또 좋게 보시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AI는 있었어요. AI 얘기 계속 있었었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챗GPT가 불을 붙여준 거죠. 챗GPT가 불을 붙여주면서 놀랬었던 다른 기업들이 뭐 갑자기 막 바드 같은 애들 막 나오고 바드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막 이상한 바보짓 하고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나오고 막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AI가 확 붐이 불어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DDR4에서 5로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모든 게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몇 년 영향을 줄 25년 초. 네.
더 갈 거 25년 초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등락은 있는 거지만 네. 대세는 우상향.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이 있었는데 네.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 때부터 2100포인트까지 와. 코스피가 3배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 30% 밀어버렸던 조정이 항상 나오는. 항상 있었어요. 아.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 마이너스 한 20, 30%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건 예전에 상승장에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밀리면 종목 기준으로는 거기서 한 2배에서 3배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 30% 밀렸다? 단통 나요. 종목이. 근데 그런 상승장 속에서도 그런 조정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또 경기 침체 또 써먹어.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 또 써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를 써먹을 수도 있고. j-IMF. 그렇죠. 제2의 IMF는 진짜 제가 작년에 그거랑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데 네. 또 그런 막 공포감을 막 얘기를 할 거예요. 또 그때마다 나와서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맞으면 맞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소비가 너무 좋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비가 살아있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와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기아차요?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해외 진출 빠르고 전략은 되게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이 붐에 현대기아차도 발을 넣으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상장사 매출 1위를 찍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뭐 오래 못 가요. 삼성전자 다시 올라오면은 1위 자리 뺏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된다 봐요. 테슬라가 저는 결국은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기업으로 봐야 돼요? 어떤 정책? 지금 테슬라가 보고 가는 그림은 그건 것 같아요.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띄워놓고 스페이스 X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는 처음에 트위터 인수할 때 이걸 왜 할지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트위터 이름을 바꿔요. X로. 맞아요. X로 바꾸는데 우린 또 X 하면은 스페이스 X가 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빅픽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전 지금까지 나온 거 봤을 때는 이제 트위터는 빼놓고 이해가 안 돼. 좀 모르겠으니까 저의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가 못됐겠죠. 그 X는 떼놓고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타링크 한 줄로 쭉 올라가는 스타링크가 지구를 계속 돌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쏴줄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자동차는 자동차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실시간 정보에 대한 부분, 뭐 GPS가 더 발전된 버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위성을 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농담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화상 간다. 그분은 실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 로봇을 자동차로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로봇 택시도 있고. 네. 그 로봇이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왜 사람이 쫄쫄 입고 나와가지고 왜 춤췄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로봇공학자들을 되게 많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네, 엄청나게. 근데 최근에 나온 로봇 보면요. 테슬라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네. 무섭네요 되게. 계란 뭐 발 찍는 그 영상이 있는데 계란을 놔두고 고기를 찍는데 그 계란이 안 깨질 정도로 살살살살 하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테슬라봇이죠. 테슬라봇? 그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전기차, 도조 컴퓨터도 만든다고. 그렇죠, 맞아요. 네. 도조 컴퓨터. 게다가 스타링크.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다 한 번에 연결을 시킬 거라 봐요. 결국은.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으로 밸류를 주는 거는 이미 아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월가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뭐 자동차로 했을 때 막 밸류를 주잖아요. 다 의미 없다 봐요, 저는. 다 의미 없다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실 때 그 이제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철강 회사로 본다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약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한 10% 그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막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약간 밸류에이션을 좀 전기차 쪽으로 영업이익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럼요. 이쪽도 봐야 되는데 밸류를 미래성장성.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로 다 돼 있으니까. 다른 회사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번에도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밀린 거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라면은
네, 자동차 판매당 순수익 순마진을 우리가 희생시킬 수 있다. 마진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점유율을 올리겠다. 네. 얘기를 했어요. 네. 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마진이 줄었고 판매가 잘 됐고 뭐 인도가 다 좋아요. 네. 근데 단순히 마진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주가를 밀어버리는데 투자하면 다 알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했는데 한 얘기인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거를 가지고 주가를 밀어버리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네. 매번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좀 박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보면 진짜 공매도 얘기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테슬라도 공매도랑 엄청 싸웠어요. 오죽하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그 숏팬츠 팔았잖아요. 빨간색 숏팬츠 팔았어요. 그랬어요? 네, 숏팬츠도 팔았어요. 그것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빨간색 여성용 그 반바지가 있어요. 그걸 팔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상황 그 공매도 세력이랑 엄청 많이 싸웠었죠. 근데 그거를 밟고 이겨내고 주가는 튀는데 항상 또 그거에 맞춘 또 기술을 만들어내고 자동차 판매량을 만들어내버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당장의 밸류는 요건데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증권사들은 너무 밸류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이제 박하게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 스텝을 보여줘가지고 이 올라가는 이 주가가 시장이 인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도 숏이 많아요. 많아요? 테슬라요? 여전히 많아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숏스퀴즈 현상이 미국에서 어떤 걸 보여줬는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공매도 1위라는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숏스퀴즈 무조건 발생한다. 삼성은 무조건 발생한다. 그때 주가 5만 원 깨고 내려갈 때 올해 총괄했을 거예요. 강심장이네요.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숏을 걸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숏스퀴즈 현상을 우리가 노리고 투자를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에 대한 충분한 공부. 비전.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을 그냥 뜬구름 잡시 던져놓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미래 청사진 제시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테슬라 같이 밸류를 이겨먹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나올 거라 봐요. 네. 기술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엔비디아는 여전합니다. 네. 중간 쉴 수는 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는 밸류는 지금 가지고는 그래요? 거라 봐요. 혹시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상상인데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은 애플카 있잖아요. 네. 애플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애플카 언제 나오냐. 사실 우리 관심 밖에 좀 멀어져 있긴 해요. 지금 워낙 2차 전지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서로 부품을 주고받은 어떤 것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애플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이 뭔가 전기차라는 걸 뛰어넘는 뭔가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의 전기단 같은 그쵸. 테슬라와의 전기차와 애플카가 거의 투톱을 잡아가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GM 이런 데는 다 빠지는 거예요? GM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지금도 보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뭔가 전기차로 매출을 만들고 싶은데 당장 공장 증설하고 기술을 안 되고 막 안 되니까 자꾸 중국 기업들이랑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요. 어디에서 보니까 어디였죠? 폭스바겐이 샤오펑인가 거기랑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공장은 다 중국 공장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다 중국 기술이고 시장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차는 폭스바겐으로 나온대요. 그렇죠. 우리는 네임밸류를 빌려줄 테니까 너희는 공장을 빌려달라.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했는데 이게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비아디를 따라잡겠다?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비아디 하나 그냥 그래 그 정도면 이렇게 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도 중국기업 되게 많은데 CATL 말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애플카랑 이제 테슬라가 이제 투톱이 되지 않을까. 몇 년 후에 정말 먼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 투톱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와 이런 것도 연결될 것 같고 애플은 이미 연결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플워치, 아이폰 그리고 맥북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차까지 연결을 시킬 것 같아요. 다 링크를 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링크의 대결로 가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링크?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가진 기업이 애플이 거의 유리했다. 근데 테슬라가 그걸 두 개를 다 해내는 신진 세력으로 등장했다. 차후에는 1등을 둘이 겨룰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구글이 어떻게 되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애플카와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 애플도 지금 주가에 끝났나? 아니, 절대로. 그러니까 애플이 막 성숙 산업에 좀 들어가서 미래가 조금 테슬라보다는 조금 이렇게 성숙된 것 같다. 좀 이렇게 더 막 도약하고 뭔가 도전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의 매력이 다른 거예요. 저는 두 기업 너무 다 좋아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오히려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가 있었을 때는 아마 두 분이 건강하셨다면 진짜 피터지기 한 40대 한 초반 중반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진짜 UFC로 붙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이도 똑같이 비슷하시고. 그렇죠. 한번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농담인데 그때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 있었을 그런 이미지였죠. 근데 팀 쿡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좀 차분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성숙했죠. 사업이.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보면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무게감이 떨어져도 뭔 상관이에요. 매출로 보여주는데 제품으로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켜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진짜 그거 감동받았잖아요. 팰콘 헤비 쏘고 나서 밑에 부분 추진체 내려와가지고 딱 재활용하고 원자리에 딱 쓰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우리가 과학 잡지에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잡지에나 보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가 진짜 왔다.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는 기업들은 우리가 과연 밸류를 지금 실적 가지고만 짠다?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뜬구름이 없는 어떤 밸류를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너무 지금 실적만 가지고 밸류를 측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플러스가 있어야죠.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그 기업의 그 분석 애널리스트도 엄청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현재의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재무제표 수치 이런 거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저도 개인 투자하는 기업을 탐방을 꼭 가요. 근데 탐방을 간다 해서 다 안 보여줘요. 삼성전자를 물론 그렇지, 그거 다 알려주면 어떡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탐방을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요. 탐방을 해줘요. 다 보여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보여줘요. 그렇죠. 절대 안 보여줘요. 미래 성장성을 왜 맞아요. 그러면 증권사마다 다 오면은 맞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여줘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계속 후행성으로 가격을 뒤늦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포스콜딩스 그러잖아요. 제가 작년에 나가지고 포스콜딩스 실컷 전만 해도 그럼요. 거의 뭐 그랬는데 제가 작년 여름 나왔을 때 그때 20얼마 했을 때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때 제가 말한 가격대랑 비슷했거나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90만 원, 100만 원.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억울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올리든가. 근데 그때도 알았거든요. 2차전지 관련 뭐 전기차 관련되는 것도 알았고 철강주도 알았고 뭐 희귀가스도 있었고 리튬도 다 있었어요. 게다가 근데 그때는 문제가 그 있었지. 수해가 나면서 여름에 수해가 나면서 그때 다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한국경제TV 방송 나가가지고 수혜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회사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딜레이는 될 것이다.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며칠 전에 직원이 보여줬는데 예전에 에코프로도 이동채 회장님 그때 왜 내부자 거래 얘기 나왔었잖아요. 환경방송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동채 회장님이 그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시기에 제가 방송을 나갔어요. 유동원 모임에 같이 그때 팩트체크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에코프로 BM을 물어봤어요. 앵커님이. 근데 제가 그때 이거는 어쨌든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작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벌써 몇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몰랐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그때부터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었는데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불과 에코프로 한 3, 4년만 해도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소리 듣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더라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은.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 그렇죠. 뭔가 미래 성장성을 봐야 된다 봐요. 근데 미래 성장성을 모르는 거는 우리나
증권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 막 가치 투자 얘기하잖아요. 네. 막 그래서 저 PBR 막 저 네. PER 이런 거 좀 얘기하시고 그게 좀 대세를 네. 찾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김소영 대표님은 지금 이런 주식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옛날부터도 가지신 건가요? 아니요.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죠. 저도 처음에는 불나방 매매. 처음에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자. 그러셨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자. 매수해놓고 저 진짜 가관이었어요. 처음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 그때 가관이었어요. 매매해놓고 파란불이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되는 오늘 샀는데 밤에 파란불이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수료 떼고 보고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보면 마이너스인데 수수료 빼면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부합일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저도 막 되게 많이 겪어보고 진짜 얻어 터져보고 막 가치 투자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 쪽으로 넘어왔죠. 지금도 그래서 장투가 하잖아요. 저는 아예 장투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용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가치 투자자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IMF 터지고 이제 IT 버블 터지고 지수 확 내려갔죠. 2002년도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지수 확 내려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저퍼, 저 PBR, 가치 투자밖에 없다. 그때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가 있었죠. 근데 웃긴 거는 가치 투자자들 그때 계속 버티다가 2003년도부터 지수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본 원금쯤 되니까요. 싹 빼버리고 힘들었구나. 핫했던 종목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현상이 이번 7월 달에도 나왔어요. 가치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가치 투자를 버리고 2차전지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저도 한 3개월 전쯤에 얘기 들을 때 네.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치 투자자분들이 네. 성과가 안 좋다고. 안 좋죠. 네. 안 좋았죠. 작년에 진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치 투자를 하면은 저는 가치 투자자들은 앞으로 하실 생각 있으시면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해서 3년 혹은 5년을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경험이지만 3년을 투자했을 때 3년 중에 2년하고 8개월, 9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40%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 4개월 만에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오히려 가치 투자하려면 그만큼 공부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2년이든 3년이든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죠. 사실 작년에 되게 많은 기업이 그랬죠.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메타 같은 기업들도 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고 네. 지금 뭐 가치가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걸 딱 탑재해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2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갈 것 같아. 그 종목 사는 건 난 20년 동안 주식 안 볼 거야. 이런 식이지. 그런 식이었으면 그랬겠죠. 근데 모르거든요.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쉽게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네.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다음 스텝이 있는 기업으로 처음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양극재 기업들에서 그게 보인다. 테슬라나 이런 기업에서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뭐 단기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뭐 일정 정도 그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결국은 저는 경기 침체를 바라봤던 작년의 시장의 뷰 그리고 제 뷰의 차이와 똑같다고 봐요. 경기 침체가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 거의 저만 안 온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모르겠다 그랬던 거 모르겠다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저는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응답책방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전 모르겠다 그래서 왜 경기 침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소비예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의 수요가 죽었냐고요. 전기차 그렇게 커지는데 시장이 안 죽었죠. 지금도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았어요. 2차전지 만일 죽었으면은 뭐 관련 2차전지를 만드는 어떤 희귀 광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이 뭐라고 했을 때 휘청휘청하겠죠. 안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 죽지 않았어요. 수요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소비, 개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그리고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그 회사가 판매하는 그 재화에 대한 수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왜 죽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도 전기차로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폭스바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우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현대차도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뭐 67%까지 간대잖아요. 미국은. 그럼요. 지금 5% 6%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근데 67%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르는 미래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폭스바겐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중국 기업과 얼라이언스를 하는 거고 아우디도 가고 싶은데 당장 못 가니까 어디랑 갔지? 아우디도 딴 데랑 가는 거고 아직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 전기차 거기랑 얼라이언스에서 차를 내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런 돈 많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요. 스펙적으로 생각하는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전기차 배터리 관련 것들이 죽는다고? 맞아요. 여기서 밸류를 여기서 끊는다고?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거는 그 괜히 막 그 공장을 짓고 공장이 뭐 몇 기가와트씩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가는 거 보면 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내연기관 차들이. 그럼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네. 이게 등락을 막 하면 또 막 더 복잡해지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너무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투자는 심플해야 된다고 봐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겪어봤잖아요. 원래는 뭐 골드만사스의 보고서, JP모건의 보고서, 그렇죠. 보고서 막 골드만사스가 보고서를 너무 안 좋게 냈어. 근데 전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골드만사스에서 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가 수백 명이에요. 걔네들은 뷰가 다 달라요.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했고 작년에 전 세계의 모든 애널리스트와 스트레지스트들의 뷰가 다 깨지는 걸 보셨잖아요. 심지어 제 뷰도 깨졌죠.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연준 뷰도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그런 보고서를 너무 많이 보면서 우리가 머리를 복잡할 게 아니고 투자는 단순해요. 회사의 매출? 당연하죠. 그 회사가 파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지 앞으로 증가할 건지만 보면 돼요. 맞아요. 반도체가 죽을까요? 지금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막 신성장이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가 나오고 전기차 이렇게 올라가고 막 HBM 나오고 그럼요. HBM 나오는데 반도체가 죽을 거라고요? 과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수요가 살아있잖아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까 금리 인상 기조 거의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금리 이제 이슈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피벗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금리 인상으로서 뭐 피벗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제로 금리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금리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아까 2025년까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표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중간에 한번 놀래는 구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 그게 여름? 지금 뷰만 봤을 때 내년 여름쯤에는 한번 피벗이 빠르면은 내년 2분기 이후 한번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 전 동결 갈 거라 봐요. 만일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연준이 예상하는 걸 넘어서 아마 팍 튀지 않는 이상 저는 이번에 7월달 FOMC 할 때 25bp 올려놓고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다 좋다. 인플레이션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 신경 안 써.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은 넘어갔어요. 연준도. 그런 상태에서 한 번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 남겨놓은 거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에 상비약 있잖아요. 상비약. 상비약을 집에 놔두는 이유가 맨날 다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갑자기 애기가 다치면은 약통 들고 와 이래가지고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금리 인상도 그냥 상비약 같이 놔두는 것 같아요. 놔뒀다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던져놓는 거죠. 시장 다쳐도 괜찮아. 시장 다쳐도 우리가 약 발라줄 수 있어. 라고 던져놓는 거죠. 우리는 더 쓸 카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튄다 하더라도 더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던져놓는데 제가 봤을 때 더 금리 인상 안 해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그냥 놔두고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놔두는 것 같고 동결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금리 수준이 그래도 절대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는 과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도 그 증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수준이 홀드가 되는 게 시장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면은 미국의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IT주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겠죠. 물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금리 수준 2%대보다 5%인 지금이 부담을 느끼기 정상이긴 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때린대. 더 이상 때리지 않는데 지금 많이 얻어맞은 상태에서 놔둔데 그런 느낌이군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미 튀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거의 피크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 IT주들이 다 튀었잖아요. 어제 반도체 마이크론 뛰고 엄청 튀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고 사실 이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도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축이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피벗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피벗을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네? 올라가야지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왜? 무슨 일 있어 앞으로? 그렇게 되는 예전에 연준 금리 인하하고 나서 6개월 몇 개월 후에 자료하면 위에 한번 띄워줘. 제가 FF 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 동결하고 나서 딱 인하를 하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런 케이스를 분명히 들먹일 거예요. 분명히 들먹이면서 잠깐 피벗을 하면 여러분들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죠. 이 얘기하면서 분명히 시장을 또 한번 쥐어 흔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가 또 기회라 봐요. 왜냐하면 거기를 찍고 올라가고 그 이상에 나오는 시점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쯤 되면은 시장이 바닥을 잡을 거라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금리가 툭툭 떨어지겠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첫 번째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근데 그 금리 인하 한번 하기 전에 연준은 분명히 밑밥을 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피벗을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이 피벗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피벗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죠. 시장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 막 되게 좋은 상태에서 피벗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눌리고 피벗이 실제로 한번 딱 진행이 되는 시점쯤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근데 그때 매수죠. 매수 일반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많은 수급들이 싸울 거예요. 잠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얼마나 그때는 또 뭐 침체가 짧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네. 이런 또 분명히 시장의 이런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올라왔을 때 안 되겠어. 난 무서워. 나가잖아요.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인하하는 동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년, 25년, 26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그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좋았는데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한 두세 달 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들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또 원래 좋았는데 이렇게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조정 한번 오긴 올 거예요. 피벗하는 시점에 한번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뭐 지금 들어가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가 이제 피벗하는 시점쯤에 한번 확 내려깔면은 그때 현금 확보하고 계시다가 금리 인하 한 두 번 정도 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아마 저점 근처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에 장을 봤을 때는. 그때 뭐 수급 쫙 들어오면은 2차전지 안 가겠어요? 반도체 안 가겠어요? 디스플레이 안 가겠습니까?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바닥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했었던 제가 작년에 했었던 그 역할 뭐 물론 리플은 안 좋았지만 그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광기열이 매매.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 봐요. 누구든지 다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심한 시점이 오게 됐을 때 제가 어느 순간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리플은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그때 제가 말 힘들면 방송 다 전 잠깐 본업으로 갔다가 이제 근데 그런 시기가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때는 안 잡아질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증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분명히 또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고 좋다 해야지 걔들도 뭐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야죠. 작년에 다 안 좋다 할 때 저는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안 무서우면.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제 뷰가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옹달님이 근데 좋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뷰는 맞긴 맞았죠. 맞긴 맞았는데 앞으로 제 뷰가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안 좋다고 할 때 저처럼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특히나 투자를 20년 정도 넘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사실 예전부터도 강세론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강세론자는 아니고 이제 시장론자. 괜찮은 시장인데 왜 안 좋다고 얘기하지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더 가는 업종을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수급이 어디로 앞으로 들어갈 건지를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이어서 중간에 조정, 쉼은 분명히 있습니다. 쉼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 생활도 주식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쉬는 건지 아니면 끝난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뭐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 겁먹으실 시간 동안에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L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